11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킴슈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란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물어주십시오. 네. 간절히 애달게 기다렸습니다. 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일단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또 올랐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46.3%로 긍정평가 나왔고요. 네. 1.9%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에 김경수 지사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지층이 좀 흔들리나 이랬는데 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민주당이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정권하고 오히려 좀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화이자가 백신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내년에는 뭔가 활동이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으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는데 다만 윤석열 지지율 1위 그리고 어제 김현미 장관의 발언 논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악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호재는 크게 반영됐다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이 있다고요. 얼마 전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제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짚어주시죠. 일부 언론도 아니죠. 많은 언론들이 서울 지역에서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이런 보도들을 많이 했는데 조사 결과를 인용했던 데이터들을 보니까 네오미터 결과들을 주로 인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조사에서 특정 지역, 서울 지역이나 부산, 경남, 울산 지역만 딱 때려갖고 보도를 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유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례수가 많지 않거든요. 전국조사 만약에 1,500명이면 서울은 288명밖에 안 되고 2,500명 할 때 4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을 넘지 않는 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또 어떤 조사기관에 따라서 각 조사기관별로 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때는 함께 인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작하자마자 사이다 한 잔 먹고 시작하니까 참 뻥 뚫리네요. 예,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자, 그럼 오늘의 화제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깜짝 1위. 자, 두 번째, 김종인의 이유 있는 좌클릭. 세 번째, 스가 만난 박지원.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자입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기어이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자,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재권 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오르는 일 말입니다. 자, 먼저 관련 주제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 3위권에 머물던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까지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조사 좀 특이하긴 합니다. 윤석열 24.7, 이낙연 22.2, 이재명 18.4로 윤석열, 이낙연 두 지지도 간에는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 그런데 이게 지금 ARS 무선과 유선 전화 면접 조사를 혼용해서 했는데 보기 항목에 그 후보들 6명만 넣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국민의힘 후보는 한 명도 없죠. 그러네. 때문에 더더욱 그 윤석열 총장한테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슈의 중심에 계속 검찰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보수 후보의 유력 주자가 없는 것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3강 체제는 예상은 했는데 20% 넘었다는 건 좀 특이하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유념해서 바라봐야 할 거는 그 동안에 검찰은 그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이름을 좀 빼달라. 과거 여름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안 좀 빼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려는 생각이 진짜 있나? 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자 여야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감상이랄까 평가랄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장재현 의원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다는 것도 처음. 윤 총장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 블로킹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미칠 일이라고 본인의 SNS에 남겼고요. 자, 이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력한 야권은 질의멸렬해져 윤석열 대망론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주었다. 윤석열 현상은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극단적 불만과 이를 심판해줄 강력한 인물에 대한 목마름에서 생성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짜증 섞인 노 정치와 이 사람을 배척하는 뺄셈 정치가 윤 총장의 거침없는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네, 박시원 대표. 네. 이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미 두 의원도 다 지적했고요. 이번 여론조사 안에 상위 6명 안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번째 국민의힘에 볼게 없다, 자업자득인 이겁니까?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업자득.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부 인사들을 좀 키우려는 네. 노력이 별로 없었죠. 등한시했죠. 그러면 이런 측면은 자업자득이다. 두 번째는 잠룡들이 과감한 행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혁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뭔가 도전하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몸을 좀 사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직은 뭔가 바뀐 게 없다. 그거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의 책임일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잠룡들의 책임도 있다. 네. 네, 뺄셈 정치의 결과이기도 하고 잠룡들도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총장 1위 소식은 추미애 장관에게도 불편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이를 직접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 윤 총장 1위 소식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2차례,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는 말을 4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네, 오찬성 의원.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빼달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계속 묵인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스스로의 행보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었던 것은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 측근에 대한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 대선 주자 1위를 구가하면서 또는 1위가 아니었던 여론조사도 사실상 3위는 계속해서 유지했었고 여권을 제외하면 계속 야권은 1위였습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장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동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 자체가 아마 정치인 또는 정치적 행보로 보고 사실은 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나 새 과시 또는 검찰 내부 단속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멘트로 저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추 장관이 공격을 계속할수록 윤석열 지지율은 더 올라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추윤의 정치적 정비례 관계 맞습니까? 그건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슈의 중심에 쓰다 보니까 보수층이 윤석열 중심으로 총장 중심으로 집중되는 주목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적들 그리고 수사의 불공정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민낯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비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언론에 과도한 윤석열 띄우기라는 기하급수적 관계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모두에게 이 충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최근 행보를 보면 자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남겼고요. 추미애 장관은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을까. 사용하는 언어도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남겼습니다. 네, 갑자기 공개 지적을 나선 정 총리,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선 걸까요?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네, 일단 뭐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사실 이제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이제 행정 수반에 이은 행정 이제 국정 2인자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이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행정부 산하의 기관장들끼리 이렇게 맞붙는 거 물론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긴 하나 이렇게 세게 붙는 모습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 것도 역시 국무총리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도가 개입되기에는 사실은 정치적 메시지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추윤 두 사람은 여전히 갈등 봉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영감 축사를 두고 또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추 장관은 부족한 점을 돌아보라 비판했고 윤 총장은 여기서도 또 국민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와 국민에 기여한 점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법 집행 권한을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서 이 국민이라는 말이 요즘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조인의 워딩은 아니고 정치인의 워딩에 가까운 말이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시영 대표, 네. 국민의 마음을 들춰보는 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국민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론 속 진짜 국민 마음 어떻습니까? 지난번 발언은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그래서 네. 어쨌든 현 정권을 겨눈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언은 국민 공정 이런 걸 강조했는데 임팩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울림이 없었다는 네. 얘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발언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바로 야권에서도 견제 목소리가 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네. 향해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대선 지지율이 많이 뛰다 보니까 견제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밋밋한 이야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번 국민이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건희 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사실상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근데 일단 강제 수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이 이 자료를 어디서 이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요. 이 세무당국을 통해서 이제 영장 발부를 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이 자료를 확보했는데 네. 이 중요한 건 어떠한 혐의점이 있었느냐? 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회 사실은 이제 스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았던 4곳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인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이 4곳에서 갑자기 16곳으로 4배 이상 폭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기업이 윤석열 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후원을 갑자기 늘린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한두 군데 늘었다라면 원래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4곳에서 16곳이면 12곳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수사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당국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총장 윤석열의 목적은 알겠습니다. 검찰의 힘이겠죠. 그렇다면 정치인 윤석열의 비전과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일까요? 그래서 지지율 1위는 지지만이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제 10일 정의당 지도부와 만나서 정책 논의를 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른바 중대재해법을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김종인식 좌클릭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진영으로 적진으로 돌격해서 좌쪽에 있는 공약을 가져오는 거.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때 이 공약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제 공약집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했었던 진보 진영에 있었던 공약들을 대거 끌어와서 이제 박근혜 후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많이 넘겨졌었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시작되고 나서 이걸 안 지켜서 약속을 바꾸는 세상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대와 나의 경계를 허물어뜨려서 우리 쪽으로 이제 유인하는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틀 전에 국회에서 이제 정의당 주최로 열렸었던 내용이고 정의당 신임 김종철 대표가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라고도 얘기했었고 정의당의 수건 사업이자 진보 진영 또는 노동자를 위한 수건 사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람들 역시 함께 참여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함께 참여하면서 국민의힘이 함께한다면 사실은 국회에서 누군가 발목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중요한 것은 처벌 규정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선택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가 맞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쪽 관계자가 김 위원장의 속내를 밝혔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김 위원장은 이제 야당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진보적 정책을 앞장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정의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야권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합치진 못하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 메시지가 가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민주당의 노동정책 빈틈을 파고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자칫 집토끼마저 잃을까요? 왜냐하면 집토끼가 친기업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정 효과는 뭐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닌가 네, 싶고요. 네. 다만 왜 정의당을 활용할까? 정의당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층과 부정층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정무적으로는. 두 번째는 본인의 소신. 그러니까 중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메시지가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만 했었지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부분들을 지켰으면 좋겠고 공정경제 3법도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 입장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스처는 있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지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기업 처벌법이라는 명칭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거부감이 아주 큰데요.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이 법안을 두고 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 관계자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기업에 대한 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비슷한 취지의 이 중복 법안이 또 발의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존재를 하고요. 이 법안 명칭 자체에 기업을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이 처벌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당 밖에서는 결국은 그냥 기업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은 2007년에 기업 살인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률은 자연인에게만 처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주 회사가 있는데 신기주 회사에서 노동자가 다쳤어요. 근데 신기주 회사 징역 2년 이렇게 못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딩 때문에 뭐 물러선다라는 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한 거죠. 신기주 MC를 거론하는 거 보니까 이 자리가 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너무 속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회사 이름이 보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정치권에선 중원 싸움이 치열하고요. 킹쇼맨에선 MC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이 지난 10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났습니다. 약 30분간 독대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非常に今厳しい状況にある中で、パク・チヨン委員長を含めですね、韓国の政府高官が訪日をして、日韓関係や北朝鮮情勢状況について、日本側関係者と対応を行うことは有意義だと。 네, 박지원 국정원장, 스가 총리에게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재임 기간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98년 10월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상태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사이에 좀 한일 관계가 무르익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을 이제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었고요.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43개의 이제 행동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 그리고 설린 외교 그리고 여기에는 한일 양국이 다른 나라의 해외 원조 협력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라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서 사실은 이제 국교 정상화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한일 양국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었던 네. 또 교류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흔히 말하는 이제 J-팝 시장에 한류 스타가 또 진출할 수도 있는 네. 또는 반대로 또 이제 일본 스타가 한국으로 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겠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한국에 도움이 됐는지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판단을 하진 않았겠죠. 네. 자, 해본 적이 있으니까 또 설득력이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본 길이니까요. 자, 스가 총리 저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하던데 제목이 정치가의 각오, 관료도 움직여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새 내각 출범 후 이 한국 고위 관료로는 처음으로 이 스가 총리를 만난 이 박 원장은 친절하고 좋은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총리 저서를 국정원에서 번역해서 읽었다라고 말을 하자 스가 총리가 직접 이 사인을 해줬다라면서 이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오창석 의원, 보통 사인할 때는 작가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사인만 하지 않고 덕담을 남기잖아요. 네. 스가 총리가 뭐라고 남겼을까요? 간발의 정도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까요? 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나 오창석 의원이 안 하고 물어봤는데 네. 쓸데없는 소리 하네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일본이니까. 네. 노련하다는 것이 네. 이런 것들을 딱 준비해 갔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스킨십을 위한 미리 사전 준비였다라고 판단이 요즘에 되어집니다. 박지원 원장의 활동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네. 바이든 친분이 있죠. 대통령 간선자하고도 스킨십이 친분이 있죠. 돈독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해외 역할을 좀 해야 하는데 해외 정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 이런 에셋, 자산이 있다는 게 참 축복이죠. 자, 일본 정부도 이러한 최근의 대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스가 선언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일본 측에서는 어느 정도 유감 표명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사과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과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유감 표명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쪽 일본은 이런 걸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용 배상에 대한 문제, 이 자산 현금화 문제를 좀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양국 간에 이 부분은 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아름다운 결과만으로 해서 그냥 쉽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아. 다만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에 한미일 삼각동맹이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래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선행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또 확실히 또 전향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창석 장원 선언 기대합니다. 자, 이슈의 MC 자리는 신기주다. 네. 네. 자, 얼마 전 스가 총리는 일본 기업의 강제 징용 배상을 해결해주기 전까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여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일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항상 태평양 넘어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시하지 아시아 정책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국과 이 코드를 맞출 거냐. 여기에 모든 것 초점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한중일 관계는 뒷순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정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한일 관계가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부터 일본 스가 총리와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자, 박시원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킹덤에서는 강유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꿈꾼 세상, 지금은 아름답나요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11월 13일이 전태일 서거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강 교수님이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그 노동법이 존재했지만 노동법의 그늘을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결국은 자신의 몸을 분신함으로써 세상에 알린 날이고요.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길 바랬던 전태일 열사는 50년 이후면 50배쯤 노동 환경이 좋아지지 않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50배가 아니라 5배는 좋아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25년 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전태일 열사는 누구인지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면서 이제 스스로 분신을 하면서 대한민국 노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간략히 준비한 프로필이 있습니다. 1948년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1960년 남대문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했고요. 생계를 위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17살의 나이로 청계천 평화시장에 보조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1966년에는 18살의 나이로 미싱사로 전직을 했고요. 1969년에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을 조직했는데 바보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내용과 근로조건 부당성을 알리기 시작을 했었고 1970년에는 삼동회를 조직해서 노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 그리고 서울시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1970년 11월 13일 22살의 나이로 평화시장에서 분신했습니다. 네, 강유정 의원은 영화평론가로도 아주 유명하죠. 자,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짚어주세요. 약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요. 전태일 열사가 헌책방에서 근로기준법을 구매해서 펼쳐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런 노동 환경에 처해져야 되는지를 운명 탓으로 여겼던 전태일 열사가 이게 사실은 다 법에 보장된 내용이었구나라고 약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저 부분이 저한테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고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삶을 마쳤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서 삶의 전환점으로 보여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네. 이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1960년대 견습공들의 근무 환경은 어땠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고 이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던 1964년의 일당은 얼마였을지 자,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50원, 2번 60원, 3번 120원. 네, 오창석 의원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일단 지금의 화폐 가치와 너무 달라서 지금 50원, 60원, 120원 세 개 다 맞다 하더라도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기대 보정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 당시의 화폐는 지금 쓰는 지금 방금 나왔던 동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120원, 3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답을 공개해드리자면 정답은 1번 50원입니다. 1964년 견습공 일당이 이 50원이었다라는 건데요. 커피 한 잔 가격이 그때 당시에 30원이었고요. 설렁탕 한 그릇에 6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하숙비는 120원이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이 임금이 적은 것이지요. 이 전태일 열사는 일이 끝나고 나면 껌, 휴지, 우산 등을 판매하면서 쉴 새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요, 오래간만에 1995년작이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봤는데요. 감독이 박광수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출부가 당시에 봄날을 간다의 허진호 감독이었고, 그리고 박하사탕 밀양의 이창동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박광수 사단이었는데, 그 박광수 사단이 지금 한국 영화의 근간이 됐죠.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한국 영화의 뿌리가 됐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 분신 장면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좀 말로 하기 힘든 장면이죠. 일단은 홍경희 씨가 그 장면을 연기하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라는 후일담도 있지만 문제적인 건 지금도 자기 신체를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 의미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지금도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좀 여전히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뉴스에 별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언론은 어떤 점에서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는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분신이라던가 삭발과 같은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이런 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어떨 때는 어떤 점에서 정치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참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자신의 신체로밖에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찔한 형편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은 듯합니다. 네, MC 장훈 의원. 네. 저는 이 전태일 열사가 이런 이 어려운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근간은 뭘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 처음 시작은 휴머니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전태일 열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일화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공들한테 밥을 많이 사줬다 그래요. 한 국밥집에서. 본인도 돈이 없을 텐데 계속 와가지고 여공들만 사주고 본인만 먹지 않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그 국밥집 사장님이 내가 그냥 공짜로 줄 테니 너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는 먹었다고 하고 이 동생들을 사준 건데 내가 그 자리에서 국밥을 먹으면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서 아이들이 미안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 먹은 것이다라고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단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 것 같고 이 분신을 했을 때 나이가 22살입니다. 네.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이면 그런 이 힘든 선택까지 그 어린 나이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굉장히 아픈 것 같습니다. 예. 네, 전태일 서거 50주기를 맞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창성 의원이 준비했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에서 이제 전태일 서거 50주기를 맞아서 이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에 해당합니다. 39.9%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특히나 비정규직 5인 미만의 사업장, 월 159만 원 미만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직장인의 경우 40%가 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전태일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0년의 전태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루에 6명이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 2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가 생각나는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선생님 역시도 열사라고 불립니다. 네.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결국 노동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적인 거는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도 김미숙 씨가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가로 변신을 했던 겁니다. 그냥 평범했던 어머니가 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우리 지금 얘기 나눴지만 당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은 태안화력입니다. 그런데 태안화력이라는 이름은 거의 잊어버리고 대부분 김용균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이에 태안화력에서는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안전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고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고 이후엔 바뀌었어야 되는데 어땠느냐 똑같이 약간 그런 의무 조항들이 약간의 어떤 뭐 벌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넘어간 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하나의 상징성이 돼서 계속 메아리가 쳐져서 변화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투쟁으로만 이어진다면 정말 어떤 점에서 죽음의 값을 우리가 제대로 치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원 의원. 네. 네, 코로나19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이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터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을 제가 조사했는데요. 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인데요. 이 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470명입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1.1% 약 5명이 오히려 늘었고요. 절반 이상인 54%가 건설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산재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10% 이상 폭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건설 현장,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정도에 해당하는, 또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기업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사각지대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숨진 청년 김태규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자들한테 안전모 어딨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쓰고는 있었냐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전화는 그럼 왜 안전화는 없나 하니까 원래 일용직한테는 안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하고 그만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지를 않는데요. 안전화 지급의 의무가 없대요. 안전띠조차. 꼭 기밀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고 책임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교의 한 명의 사건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들이 면이 되듯 많은 산재 사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법과 제도 자체를 바꿔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사명을 갖고 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안전부직이라는 이유로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모 하나 없었고 제가 사실 사건 현장에 첫날에 갔을 때 쓰레기통에 피냄새가 진동하는 안전모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네, 2020년 전태 일들, 이번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란 SNS,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났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깃경제라고도 부르죠. 약간 연극 단원 이런처럼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한마디로 좀 그래도 노동자 단체를 지금까지 많이 유지해 왔던 것과 달리 이들은 단체를 만드는 것조차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배달원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면 그분들의 삶의 형편도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뉴스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히려 업무가 과중해서 과로사하는 분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치 자영업자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데 정말 자영업자로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심층적으로 이야기되기 전에 훨씬 더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50년이 지난 이후의 전태일들은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또 플랫폼 노동자들의 형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복주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중한 택배 작업은 지옥을 연상시킨다고 한다던데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극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택배 상하차 작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만 이제 택배 노동자가 15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택배 노동자들은 주 71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의 87%의 여론은
택배가 조금 늦게 와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을 또 배려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택배 노동자 과로대 방지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재부 차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 정치권에서 생활물류법 입법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노동자를 보호해야 될지,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들과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사실은 세밀하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우리 곁에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형태는 똑같지만 그들이 소속된 형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입법을 통해서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인간은 밥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만고의 진리가 인간더러 밥의 노예가 되라고 가르치진 않는다. 전태일 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TBS에서 전태일 50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너는 나다를 준비했는데요. 잠시 관련한 예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 누구 하나 죽어나가면 그때는 뭔가 달라지겠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너무 변한 게 없다. 전태일을 부활시켜야 된다. 전태일을 살려내야 된다. 어떻게 한 인간이 본인이 아닌 타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자 강휘정 교수, 전태일이 살아있다면 2020년에 어떤 구호를 외쳤을까요? 저는 언론에 한마디 또 하고 싶은데요. 가령 이런 일들을 캘린더 보도처럼 발생할 때만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약간 입법적인 절차를 비롯해서 행정적인 해결까지도 좀 추적하는 언론들이 많아져서 기업들이 좀 겁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는 이렇게 말할 듯해요. 이제는 노동자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법률적 해결 그리고 행정적인 처벌을 원한다. 말 그대로 제가 좀 입을 빌린다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찬성 의원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전태일 열사 살아계셨다면 72살이 되어 있겠죠. 네. 손자를 볼 수 있는 나이였을 텐데 왜 아직 우리 손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메시지 남겼을 것 같습니다. 네, MC 장원님은? 네, 뭐 사실 살아계셨다라면 예측을 해보건데 오히려 외칠 수 있는 구호가 많이 없었다면 더 좋은 세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 외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꿈꾼 세상, 지금은 아름답나요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정당한 노동의 정당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야 2020년 전태일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 22살에 불꽃이 된 전태일,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유정, 오찬성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소개합니다. 수능 코앞, 고교 교사 확진 비상. 코로나19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오늘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43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역 발생이 128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5명이었습니다. 총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까지 5일 연속 세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월 3일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2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긴급 방역에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소식인데요. 제가 뭐 길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고3 수험생이 그 자녀로 가지고 있는 자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일 동안 학교를 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당국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굳이 등교를 시키지 말고 원격 수업이나 혹은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을 좀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만에 하나 20일 동안 학교나 학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치르기나 하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상에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일간은 집에서 가능하면 다른 접촉을 피하고 수능 시험을 좀 준비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이셨고요. 계속해서 이 다음 주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도 화이자 백신의 중간 점검 소식이 알려졌다, 뭐 이런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중국이 자국산 백신 시노팜의 홍보에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시노팜 백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시노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이거든요. 근데 시노팜 백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시노팜 백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냐면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보고 해외로 나가는 중국의 노동자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접종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감염 사례를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노팜 백신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6월부터 지금 임상 1상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백신 개발 속도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요. 이제 내년 정도 들어서면은 뭐 한 2곳 정도가 더 임상 1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의 백신 개발도 독려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백신 개발 속도는 더딘 편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한 가지 좀 슬픈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는데요. 저희 강양구 강지연의 투캉스 코너가 오늘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6일부터는 TBS 특보 코로나19가 정규 편성돼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더 자세하고 정확한 코로나 소식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 또 앞으로 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킹슈맨 본부의 전 요원, 명예 요원으로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요원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투캉스 요원으로 3개월 동안 정확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TBS 특보 코로나19 코너를 통해서 제일 정확하고 깊이 있는 코로나19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특보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양구 요원, 강지연 요원 두 강스 두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 킹슈맨 방송 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